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일부의 일탈이다 라고 규정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로 발표되는 것을 모르고 한 투자일 것이다. 내 개인 경험으로 볼 때 그렇다 라고 여전히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일찍이 이거 왕국의 범죄다 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설마 그 땅이 개발될 줄 알았겠습니까? 모르고 그냥 투자했겠죠. 변창흠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국토부 장관 이번 소위 셀프 조사의 주체 중 한 명인데 이 의혹과 관련해서 두둔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여권 내에서도 변 장관 사퇴하라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LH 직원 집에 이른바 개발 지도가 발견됐다. 이거 투기에 활용 가능하다는 거죠. 신도시 밖의 투기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경찰이 어제 LH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격적인 압수수색인데 일각에선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땅 산 직원 13명 중 12명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도로, 철도 개발 지역도 조사하겠다, 토지 몰수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중요한 건 이게 조직적인 투기 이런 게 아니라 일부의 일탈이고 개발 정보 모르고 아마 투자했을 것이다 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장관의 인식 자체가 문제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변창흠 장관에게 이번 조사 믿고 맡겨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조용히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발견된 건 빙산의 일각이다. 국내 첫 보고 71일 만에 182건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도 무서운 점입니다. 수도권 부산에 이미 퍼졌다고 봐야 한다라는 전문가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이 보세요. LH 직원들이 땅 사고 땅 투기하고 투자하는 동안 우리 2030들 혼인신고도 못하고 내 집 마련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혼부부가 얼마나 혼인신고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혼인신고 못하는 이유가 청약에 유리하다. 그 청약 가점 조금 더 받아오려고 혼인신고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에 올인하는 2030. 우리 젊은 세대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LH, SH, 변창흠 장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이것도 또 눈물 나는 소식이.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이 주식에 대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가 증시를 덮쳤습니다. 성장주마저 지금 휘청이 있다. 테슬라 등 미 기술주도 폭락했고 덩달아 네이버, 카카오도 동반급락을 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올인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주식과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뉴스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연아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 이재명 전 청와대 출입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주무부처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과연 이 의혹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이 주무부처 장관의 상황 판단과 인식에 따라서 향후 조사도 달라질 텐데 어제 야당은 이 국토부 장관의 상황 판단과 문제 인식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톱뉴스 주제,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변창흠 장관의 경험과 개발 정보. 자, 변 장관의 경험이라는 이야기가 왜 오늘 주제로 나왔을까요? 어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매우 질책했습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변 장관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목부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른 당사자가 우리 변창흠 장관이에요.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미리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장관께서는 사전에 그분들이 땅 사재기 한 걸 아셨습니까?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그 본인들한테 조사도 안 하고 사전을 알지도 못했는데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네, 제가 네?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한 사람들이 무려 58억씩이나 대출을 빚을 내가지고 맹지 농지 사고 그리고 쪼개기 하고 묘목 심고 설명이 됩니까, 장관은?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 그러니까 국민들 당장 사퇴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저는 어떤 이유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관 그리고 국토부 직원이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더욱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 장관의 답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변 장관은 이 직원들이 사전에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하고 이른바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이 좀 놀라운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심상정 의원이 처음에는 차분하게 따져 묻다가 종관부에 가서는 결국 굉장히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변 장관은 그럼 사전에 조사도 안 해보고 이 직원들이 투자 정보를 알고 투기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하느냐. 변 장관이 이에 대해서 답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장관이지만 바로 직전에 있었던 몸담았던 LG 사장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있던 재임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장관에 물러날 각오를 하고 말하자면 모든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말 전수조사를 했으라도 발본 세건하겠다. 이 말을 제일 먼저 일성으로 해야 돼요. 지금도 저는 아예 사퇴서를 내놓고 내가 모든 이 문제가 국민의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나는 대기종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나마도 국회에서 또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그런 진정성을 받아볼 텐데 우선 현재의 조사 주체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식구 감사기식의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아무리 좋은 조사를 해도 그것이 국민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아직도 사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얘기를 안 하고 다만 어제 국회 답변에도 검찰 수사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적극성을 띠는데 그보다 더 나아가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계속 저런 공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으셨듯이 변창흠 장관은 아직 다 조사도 안 해봤으면서 이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서 투자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속속 드러나는 투기 백태 사실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 드러났을까요? 자, 변창흠 장관은 이 사실도 알고 있을까요? 궁금한데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는 내용은 직원 집에서 개발 지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했죠. 일부 직원 자택에서 나대지 등 투기 활용에 가능한 토지 개발 관련 지도가 확보됐다. 토지의 위치, 지목 등 세부 정보가 담겨 있었다 합니다. 자, 오늘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LH 간부는 소위 필드에서 사장님으로 통했다는 거예요. 아유, 이 사장님 이거 전문가셔. 그때 그 사장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LH 간부급 직원 A씨. LH 땅 투기 의혹 직원 중에 가장 먼저 땅을 사고 가장 많이 땅을 산 인물입니다.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시흥 이번에 그 신도시 사업 필드 현지에서 이 LH 직원이 사장님으로 통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사장님, 이재명 기자. LH 간부급 직원이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증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 LH 직원이라는 사실을 속였던 건지, 그래서 현지에서는 부동산 투자 전문 사장님이셔 라고 불렸던 건지, 지금 또 공교롭게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땅까지 보유하고 있다는데,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변장관은 이거 알고서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개발 정보 모르고 그냥 단순히 투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점에서 정말 답답하고 이 상황이 정말 간단치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사장이라 불렀던 LH 직원, 부장급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지금 12필지, 현재까지 확인된 게 12필지에 대해서 투기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광명 시흥지구에 있는 그중 6필지를 단독 또는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13명이 지금 투기에 가담했다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A씨, 그러니까 이 부장급 간부 A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장급 간부 A씨가 중심이 돼서 결국은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어제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일부 직원의 집에서 개발 지도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거액의 대출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묘목도 심고 그다음에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1000제곱미터 단위로 쪼개서 지금 최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수법을 써서 거의 프로의 솜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개인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LH 내부적으로 서로 인맥들을 쌓아서 그 안에서 조직적으로 그런 부패 구조가 만들어졌다. 지금 이런 것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내일 이제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언론 보도된 거는 13명 외에도 10명이 추가로 있다. 그럼 한 30여 명 정도가 나온 걸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럼 과연 내일 합동조사단이 10명이 더 있다 하면 그 10명이 끝이다 라고 어느 국민이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지금 개발 지도까지 발견되고 직원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지금 부동산 투기에 나섰었는데 과연 10명으로 끝날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 테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봤다시피 부동산 정책이 24번의 대책을 내고도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던 건 결국 이제 그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어떤 대책도 다 무용지물이 됐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미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처음부터 단호하게 수사로 시작을 해서 과감하게 강제 수사를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국민들이 아마 거기 신뢰를 보냈을 텐데, 조금 전에 변창흠 장관 본 것처럼 결국 국토부에 주로 그 조사를 맡겼는데, 국토부 장관조차 이것이 투기가 아니라 땅을 샀는데 나중에 신도시 부지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셀프 면죄부를 주는 그런 발언을 들으면서 과연 저 조사 자체의 신뢰를 지금 이미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발표하든 신뢰를 얻지 못할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기본적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굉장히 첫 단추를 잘못 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소위 셀프 면죄부를 준 거다. 공적 정보를 알고서 투기한 게 아니다. 라는 면죄부를 준 꼴이 된다. 라는 이재명 기자의 따끔한 지적. 야당에서는 정말로 개발 정보를 모르고서 단순히 투자를 했다라는 변 장관의 이 두둔성 발언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았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변 장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내가 아는 경험이다.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자, 어떤 경험이길래 들어보시죠. 장관이 저녁에 본의원 질의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언제부터 검토했냐고 질문을 드리니까 올해 1월부터 검토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 공공택지 발표가 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한 달 만에 검토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정도 걸렸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게 네. 작년 12월 29일에 왔으니까요. 네. 그전에는 여기를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저는 LH 있을 때 한 번도 검토한 적 없고. 그러면 한 달 만에 그 신도시 계획이 만들어졌다면 지난번에 LH 직원들이 공공택지 이 개발 정보를 모르고 투자했을 거라는 장관님 말씀은 진심이셨던 거네요. 제가 아는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투기를 했던 그 직원들은 국민들이 잘못 본 겁니까? 자, 결국 또 이 질문에 말문이 변 장관 막혔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네. 방금 내가 아는 경험으로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사전에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투자한 게 아닐 거다. 그 근거는 내가 아는 경험이다. 자, 이게 무슨 경험이죠? 이게 어떻게 근거가 되죠?
저는 일단 어제 저 장관의 발언을 보고 뭐 처음부터 좀 화가 났었는데 도대체 국토부 장관인지 LH 대변인인지 또 LH 사장 출신 장관인데 도대체 저는 어떤 지금 위치에서 저 답변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지금 LH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그 뭐 투기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LH가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서민 주거를 위해서 일하는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무슨 부동산 투자 개발을 공유하는 동호회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은요, LH의 비리가 항상 단골로 거론이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LH 자체적으로는 그런 비리가 적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굉장히 봐주기를 많이 하고 서로 이런 것들을 그냥 관행이다. 요번 기사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토지를 투자하는 것, 특히 전직 LH 직원들이 토지를 투자하는 것을 전관예우처럼 여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조직이 부패하고 이런 관행에 익숙해져 있었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우려하는 건 요번에 변 장관이 처음 장관이 돼서 발표한 이사 대책이 바로 이런 LH의 앞으로의 먹거리를 엄청나게 확보해준 그런 대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도 야 너무 LH 사장 출신 장관다운 그런 정책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인이 LH에 근무했을 때 그 정도밖에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저는 정말 무능한 거라고 봅니다. 무능한 거다. 네, 저는 무능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SH 사장도 하셨었고 이 공기업들의 어떤 내부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LH 사장 하실 때 저는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장관 되시려고 딴 데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지 어쨌든 저는 저 답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도 무슨 뭐 개인정보 동의받는데 지금 일주일이 걸렸다는데 저는 그저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LH 진주 본사 건물 사진이라고 밤에 환하게 불 켜져 있는 사진을 보고선 이게 뭔가 했어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하루 전날 증거를 인멸했는지 입을 맞췄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걸 지금 LH 사장은 또 공석입니다. 아직 내정자만 있고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대변자들만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화가 나가지고 목소리가 자꾸만 커졌습니다. 아유. 정익진 변호사님, 자 사장님으로 불렸어요. 네네. 그 직원은 네네. 뭐 땅도 많이 샀고, 네. 그리고 사내 커플이 같이 사기도 하고, 묘목도 빼곡하게 심어놨고, 허위 뭐 경영 보고서도 올리고. 그런데 변 장관은 지금 내 경험으로 잘 아는데 내 경험상 이거는 내 경험상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고서 투기한 건 아니다. 재차, 3차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변 장관은 당연히 저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수용되는 신도시에 내 경험상 땅 사는 거 바보다. 그 사봤자 이익 하나도 없다. 그런데 샀는데 갑자기 지정됐다.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맹지고 뭐고 그냥 내가 그냥 돈 있으니까 그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수십억을 대출받아서 땅을 그냥 탁 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땅값이 막 억하고 오르는 거죠. 그런데 변 장관이 바보겠습니까? 그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받으시고 대학 교수도 하시고 장관까지 오르신 분인데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LH 관련된 비리가 밝혀질수록 곤란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 당시에 사장을 했던 본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셀프 조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있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셀프 조사하면 결국은 셀프로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나쁜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저런 위치에 있고 돈이 이렇게 막 눈앞에 보이는데 눈만 한번 질끈 감으면 되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LH에 저는 당연히 시스템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은 거죠. 나쁜 것들은 전염되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 있잖아요. 몸에 안 좋고 그런 것들은 이상하게 전염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시스템 갖추고 그 시스템이 잘 작동되라고 경영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경영진들이 정말로 책임을 통감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사죄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변명하고 그러면 아침부터 김연아 의원님 화나게 그렇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네. 정부의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직원들을 조사하기 위해선 한 가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공무원들이 내 개인 정보를 조회해도 된다라는 동의를 해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국토부와 LH에서 12명이 개인정보 동의 거부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기자,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 직원, LH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직원뿐이 아니라 직원의 직계 좀비소까지 해서 과연 투기가 있었느냐, 좀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려면 국토부 공무원 그리고 LH 임직원들에 대해서 당연히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부동산 그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토부 공무원 1명 그리고 LH 임직원 11명이 총 12명이 투기육 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합동조사단은 강제 수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받아내지 못하고 만약에 끝까지 불응하면 지금 합동조사단은 수사 의뢰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면 거부하면 조사 못하는 거예요, 합동조사단은?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정말 합동조사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저희가 아하. 처음부터 강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 자체가 이렇게 개인들이 거부하면 더 이상 강제로 수사할 수 없다, 그리고 강제로 조사할 수 없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토부와 LH 직원 12명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거부하면서 더 이상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물론 뭐 사후에 수사 의뢰를 통해서 또는 뭐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합동조사에 과연 지금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느냐의 예. 그 물음에 대해서 지금 답이 저겁니다. 개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예.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가뜩이나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셀프 조사, 셀프 면제 뭐 이런 논란 때문에 과연 합동조사의 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믿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합동조사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면 사실 답이 없는 거죠. 또 저뿐이 아니라 지금 또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 그 직계 좀비속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으려면 굉장히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LH 직원이 10,000명에 가깝게 되고 국토부 직원이 5,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그 직원까지 하면 이제 몇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대리서명을 받겠다는 겁니다. 대리서명을 받았는데 그 대리서명도 그 대리서명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냥 막 내라 감사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조사 자체의 절차적 또 문제는 나중에 예. 제기되지 않을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물론 김영주 의원님 네. 개인정보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절차의 정당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 시일이 촉박하다 그런데 그리고 대상 상대는 이 투자 기법이 하늘을 나르는 수준이에요. 전문가들이 볼 때도 프로의 솜씨다. 묘목 막 한 평에 3그루씩 심는 거 우리 봤잖아요. 차명으로 투기했을 경우에는 합동조사단이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지적에 플러스 더해져서 개인정보 동의도 지금 못 받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참 입장이 묘하게 됐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입장이 묘하게 됐는데 사실은 일대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예.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해야 되는데 수사하지 말라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검사들이. 공교롭게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니 검사 파견해도 수사에 개입 권한이 없는 검사가 뭘 하냐 이렇게 돼버린 거고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한 구분해 본다라면 부패방지법상에 국토부나 물론 그 LH 공사 직원은 공무원은 아니고 공공기관의 임원입니다. 그죠?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임원. 예. 구분됩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국토부와 LH 혹은 SH 같은 곳에서는 처음부터 개인정보에 동의를 하는 걸 전제로 부패방지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와서 동의를 해주고 말고가 아니라 최소한 SH나 LH에서 근무를 하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의가 돼야 된다. 국토부 직원도 뭐 무슨 그렇죠. 일 하든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게 하나 법 개정의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어차피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이제 수원지청 같은 데도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팀을 꾸린다고 하니까 예. 경찰과 검찰이 정말 합동으로 조사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뭐 지금 법무부나 입장도 좀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렇게 모든 전 국민의 현안이 된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시급하다는 얘기를 안 해서 내가 빨리 압수수색 영장을 안 했다. 나한테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불만스러워요. 국민 전체가 이렇게 시급한 걸 느끼는데 뭐 법무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막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이라도 빨리 그 검찰과 경찰이 그야말로 1차적으로 총리실이 만든 그 자료를 가지고 바른 시간 내에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거나 압수수색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조사와 관련돼서 아직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동의도 못 받고 있는데 변 장관은 이건 일부 일탈에 불과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논란입니다. 네, 저도 평소에 투기억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노력해왔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습니다만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그럼 어떨 때 책임을 질 겁니까? 어떤 책임을 그냥 넘어갔다, 봐줬다, 방치했다 이런 정도의 책임입니까? 어떤 책임이 있으면 물러나겠습니까? 그런 건 뒤로 미루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조사 결과 끝나고서 뭐 별거 있겠냐, 내가 책임질 일이 있겠느냐, 우선 말로 그냥 책임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아, 그거야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고. 김윤아 의원, 두 가지 말씀을 했어요. 사퇴에 대해서 지금 당장 사퇴할 수 없다.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 하나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관련해서 지금 변 장관이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공공의 신뢰를 더 깎아먹고 있다고 보시는지. 두 번째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 중에 첫 단계인 정보 동의도 못 받고 있으면서 이거를 일부의 일탈이라고 자신하는 근거는 또 이번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저 근자감에 조금 놀라고 있고요. 저는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LH의 대변인을 하고 계세요. 저게 왜 일부의 일탈입니까? 왜 우리가 정치인들 중에도 이런 얘기 하죠.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다. 윗사람이, 높은 사람이. 주무장관이 또 LH 사장 출신이 일부의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거야말로 조사 결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저건 굉장히 부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뭐 그것처럼 정치인들한테 수사적인 말이 없죠. 뭐 저게 사실로 드러나면 제가 봤을 땐 연연하시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도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LH가 이 조사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영악합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저거 수사해보지 않은 사람은, 혹은 투자나 투기 행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 세세한 것들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요번에도 보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조사, 개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만 명을 다 동의를 받아서 토지 거래 정황 시스템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어쨌든 토지 거래를 한 대상자가 돼야지만 그 다음으로 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명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조사의 효율성이 낮은 겁니까? 윤석열 총장이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과거에 이런 식의 투기 수사 경험을 얘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땅을 특정해서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래 아래서 바늘 찾거나 모래 아래서 제가 봤을 때 쌀을 찾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식의 수사와 조사 접근 방법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공모조정실이 지금 이 조사에 컨트롤 타워 되는 거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전문성에서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 조사의 주체로서
계속 있다는 것은 정부가 변 장관을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른바 이 조롱성 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LH의 본사에 항의하는 이 국민들이 있어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카톡방에서 크크크크 저희 본부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이러면서 개꿀이라는 뜻은 뭐랄까요, 편안하다라는 뭐 그런 비속어죠. 층수가 높아서 안 들려 개꿀. 그러니까 니들은 떠들어봐. 나는 층수가 높아서 안 들려 라는 뜻으로 풀이가 돼서 지금 강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재명 기자, 이게 뭐 누구 카카오톡방이고 LH 직원들이 한 대화 맞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농민 시민단체들이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항의 방문했죠. 거기서 뭐 계란도 던지고 고춧가루, 밀가루도 뿌리고 굉장히 거칠게 항의 시위를 벌였었는데, 그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 지금 저기에 올라온 글이 익명 커뮤니티라고 하는 블라인드의, 그러니까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대화가 올라온 겁니다. 물론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주로 이제 저렇게 특정 인명 커뮤니티에는 LH 직원 같은 경우는 LH 직원의 사본 같은 걸 넣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LH 직원이 아닐까 추정되는 거죠. 근데 그 대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밑에서 아무리 항의 시위를 해도 층수가 높아서 쟤 들리지 않는다. 신경도 안 쓴다. 상당히 이렇게 조롱조의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이 사태가 이제 불거지고 나서 한번 이제 또 한번 국민의 이렇게 공분을 샀던 게 LH 직원들이 LH 직원이면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해서 항변을 해서 오히려 논란이 됐었는데 또 한 번 이제 저런 글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의 본질을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칼럼을 하나 보니까 영끌을 하던 청년들이 지금 영털이 됐다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했던 젊은이들이 영털이 됐다. 영혼까지 털렸다. 그게 무슨 얘기냐 봤더니 결국 부동산 투자를 하든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든 아니면 뭐 가상화폐 투자를 하든 결국은 고급 정보가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해서 될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젊은이 느끼고 있다. 이런 식의 칼럼을 썼던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것이 뭐 정말 전체 다수의 어떤 뭐 조직적인 부패가 아닌 하더라도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갖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혼까지 털리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데, 과연 LH 직원들이 공공기관의 어떤 공인 의식을 갖고 있다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LH 사장이 바로 변창흠 장관이었는데, 자, 끝으로 김영주 의원님. 네. 정부에서는 계속 LH 사장 출신의 변 장관을 신임하니까 그래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조사를 하게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변 장관을 신임하는 건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변 장관 계속 저 자리에서 조사를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말씀이 이제 어쨌든 신도시 개발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변함없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LH 사장도 답변 속에서 이 문제의 중리보다는 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것까지의 내 말하자면 책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물러나도 물러나야겠다. 이런데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과연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뭐 그런 지금 현재 LH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전임 사장을 국토부 장관을 시켜서 이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이 정부의 앞으로의 어떤 신임 또 대통령의 신뢰 전체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인지를 청와대 전체가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선거를 앞둔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국토부 장관 해임에 대한 논의가 뭐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전혀 다르게 나는 지금 신도시 개발에 있고 이거는 아주 일부분의 말하자면 그 부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제가 제 처음에 일설로 말한 것처럼 저는 이미 사퇴서를 내걸고 어쨌든 LH의 회복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고 그 해명이 끝나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공공개발이라는 이유로 LH를 중심으로 한 국가 균형 발전이나 국가 개발이 더 이상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시장이 주도하게 하고 시장 주도하는 부분에서의 공백을 LH든 SH든 맡아가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지 과거에 솔직히 힘 있는 자들이 가졌던 땅 투기의 힘들을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힘 있는 자들이 그런 역할을 안 하니까 자기네들이 해먹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잘 모른다는 그분 누굴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의미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분을 잘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밝혔던 소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퇴 이후에 정치 입문할 계획 있으십니까? 이렇게 소회를 밝히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지지율이 껑충 뛰자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윤 전 총장을 견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우선은 그런 말씀을 드릴 만큼 그분을 잘 모릅니다. 검찰총장 임명장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총리실에 인사하러 오셨던 것, 그것이 제가 그분을 접촉한 전부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발언이 나왔는데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낙연 대표가 현 같은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다 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는 대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잘 모를 수는 있는데 국민들이 듣기에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국무총리로 계시면서 대통령과 한 호흡을 맞춘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추미애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추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도 이낙연 대표인데 자 이제 와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굉장히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조금 전에 이낙연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총리 시절에 한 번 만난 거 말고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없다. 그래서 진짜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라는 게 있겠지만 또 하나는 국민 역시 윤 전 총장을 잘 모른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지금까지 굉장히 여론의 중심에 섰던 이유는 사실은 추미애 전 장관을 비롯해서 여권의 지속적인 공격, 거기에 대한 본인의 방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건데 실제 윤 전 총장의 개인의 어젠다는 뭔지, 그럼 개인이 끌고 갈 이슈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는 거죠. 물론 지금 마지막 사퇴를 하면서 이제 상식과 정의를 얘기했고 법치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공정에 대한 이제 여러 얘기를 이전에 했었지만 사실 그것들이 어떤 정책으로 표출되는 건지 아직 사실 국민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은 이제 나는 잘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안고 있다 생각하고 결국은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어젠다로 어떤 이슈로 정치권에 등장할지 이것이 굉장히 큰 관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본인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얘기했던 건 사실 LH 사태 같은 기존에 있는 이슈에 본인이 발언을 한 거죠.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이슈, 자신의 비전, 자신의 지향점 문제에 대해서 공개하는 시간이 필요할 테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처음 정치권, 정치 무대에 서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어떤 발언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 매우 흥미롭게 들었는데 혹시 이런 뜻도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 청와대에서 임명한 거다. 그러니까 임명하고 난 아무 상관없다. 손절, 청와대와의 선긋기 이런 건 없어요? 실제 이낙연 대표는 본인이 추천하고 이러지는 않았겠죠. 예. 사실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 그래서 진짜 서울중앙지검장 발탁할 때도 파격,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때도 다시 한번 파격.
파격적 인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뭐 인사권을 가지고 제청을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본인 입장에서는 손절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앞으로 경쟁 상대인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기본 시리즈가 있죠. 뭐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기본 시리즈로 자신의 정책 어젠다를 만들어놨죠.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는 지금 신복지 구상을 계속 밝히고 있죠. 어제도 뭐 돌봄 국가 책임제 이렇게 해서 또 본인의 복지 구상을 밝혀서 어떤 복지로 본인의 아젠다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윤 전 총장은 그게 아직 없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점에서 뭐 제가 볼 땐 잘 모른다는 거는 앞으로 나도 윤 전 총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의미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롭군요. 어쨌든 견제는 견제예요. 그런가 하면 여권의 또 한 명의 강력한 대권 주자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이 지지율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게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바람 같은 것이어서 뭐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태 정치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총장을 좀 평가를 좀 부탁드려야 될까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대의에 좀 더 충실했으면 어땠을까? 정혁진 변호사,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다. 네. 이 말은 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안 불 때도 있으니까 윤 전 총장의 지금 본인보다 높게 나온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있었잖아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그 바람 같은 거다 언제 꺼질지 모른다. 라는 약간 평가절하입니까? 오히려 바람보다 안개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안개. 제가 봤을 때,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사실은 윤석열 총장은 저도 알아요.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하지만은 두 분은 개인적으로 훨씬 더 저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른다, 그 다음에 지지율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은 내가 모르겠다. 법조인, 검사, 검찰총장으로서의 윤석열은 내가 개인적으로도 아는데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은 지금 정치인으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는 모르겠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지 못할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갖다 하냐면은 제 생각에는 윤 총장이 퇴임사가 아주 굉장히 강력하지 않았습니까? 헌법 정신, 법치주의, 상식, 정의가 무너졌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총리하고 여당 대표할 때,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도 여당의 아주 중요한 핵심 인사이면서 경기지사할 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라는 식으로 그 검찰총장이 퇴임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듣기가 굉장히 불편했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지지율까지 이낙연 대표보다 거의 2배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재명 지사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딱 났으니까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바람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의 행보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SNS로 국민 소통에 시동을 걸었다.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4.7 보궐선거 전후로 해서 SNS를 통해서 현안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메시지 담당자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선임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소통 창구를 공식화하는 거죠. 예컨대 윤석열 메시지 담당자 이재명 이러면 이제 윤 전 총장의 SNS 메시지와 관련된 뜻에 대해서 기자들이 어떤 그런 창구, 이재명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다 취재도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윤 전 총장 주변 인사들은 제대로 된 메시지 기능부터 구축하라는 조언을 귀담아 듣고 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큰 선거를 진두지휘해 보셨잖아요. 특히 이제 4.7 보궐선거라는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윤 전 총장이 어떤 SNS 담당자, 메시지 담당자를 공식화한다. 이 SNS 창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메시지를 낸다. 이거 뭐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그럼 뭐 지금부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 담당자,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기자가 뭘 물어볼 것인가를 충분히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붙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스타일리스트까지 자기가 바라는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이미지, 정의를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떤 복장이어야 되냐. 최근에도 보면 그런 말하자면 입고 나오는 복장 자체도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복장 아닙니까? 맞아요. 외투를 입었다. 저런 복장 지금 말하면 그게 굉장히 가까이 가는 복장이거든요. 중국식으로 보면 인민복 같은 그런 복장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 자체를 붙어서 하고 저런 복장일 때는 어떤 화법이 필요한가. 물론 지금도 본인이 잘한 것 같은데 예컨대 이재명 지사가 제일 잘하는 게 지금 SNS 정치예요. 그렇죠. 예. 그 아마 박은순 전 시장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박은순 시장이 잘못한 건 자기는 방송 채널을 열었잖아요. 예. 이재명 지사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퍼뜨렸단 말이에요. SNS. 예. 그러니까 돈 안 들고 빨리 전달되는. 그게 첫 번째. 지금 당을 만들거나 어떤 당에 들어가기 전에서 자기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고. 지금 자기가 30%의 지지를 높으면 어떤 글을 써도 기자들은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맥을 잘 짚었다는 네, 거죠. 그렇죠. 일단. 지금 그렇잖아요. 제일 핫한 후보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든 SNS는 모든 기자들이 받아쓸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고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지금 현명하게 일을 하냐면 저 당대표 이낙연 대표가 그만두는 날 국회로 왔어요. 경기도지사는 사면밖에 안 나옵니다. 예. 서울에 와서 말을 해야지 정치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야 될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번 말하자면 이낙연이 이야기가 주류해야 될 게 이재명이 자기가 받아 먹어버리잖아요. 절반. 그런 계획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후보들 나왔을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올 때 그게 적절한 메시지를 지금부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준비해 가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 내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먹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한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 메시지 담당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뭐 대선 주자라고 하면 당연히 메시지가 어떻게 정치의 뭐 처음이자 끝이 메시지인 거죠. 중요한데 저는 만약에 SNS를 통해서 계속 현안화돼서 메시지를 내면 오히려 피로감만 더 가중시킬 수 있다. 과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낙연 대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윤석열 누군지 잘 모른다.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로 난 잘 모른다. 사실 국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한테 시급한 건 지금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뭐다라는 것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어젠다를 먼저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오히려 순서가 아닌가 싶고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권만 윤 총장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야권도 윤 전 총장이 과연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건지 어떤 당과 함께 할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땐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진용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이거다. 나의 지향점은 이거다. 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그 안에서 자신의 어젠다를 던지고 그리고 나서 각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어젠다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순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어떤 이 베테랑의 어떤 노하우까지 들어봤어요. 자, 그런가 하면 윤 전 총장을 의식하고 견제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에 연일 윤 전 총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자, 이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문 대통령도 피의자다라고 윤 전 총장이 인식했다는 거예요. 2019년 하반기 이후 문 정부 집중 타격 수사를 벌이고 문 정부를 쳐서 야권 대권 후보가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김현아 의원님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주장은 2019년 하반기면은 본인의 수사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잠재적 피의자다라고 딱 인식하고 문 정부를 공격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대권 후보까지 됐다라는 주장인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게 본인 사건 수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를 집중 타격 수사를 벌였다. 근데 사실 이건 팩트가 다르거든요. 본인에 대한 수사지 이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집중 타격 수사가 아닌데 조 전 장관이 어떤 그 세계관이랄까요? 너무 이제 자기 중심으로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조국 전 장관은 SNS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분이야말로 너무나 국민들이 피로감이 있습니다. 전직 장관들로서 이제 뭐 그냥 개인 교수라면 모르지만 전직 장관이었고 또 그 전직 본인이 장관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렇게 현안에 껌껌이 자기 입장을 그것도 정말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굉장히 지극히 사심을 담아서 내놓는 저런 의견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거가 전염이 됐는지 지금 추미애 전 장관도 약간 그런 경향을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9년이 과연 대통령의 문제였는지 본인의 문제였는지 국민들은 한번 되묻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보시면 좀 억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를 걸고 넘어져? 거기서 내가 왜 나와? 이런 얘기 하실 것 같고요. 거기서 내가 왜 나와? 그러게요. 그래서 뭐 본인의 이야기라고 직접 얘기하시던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조스트라다무스라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이 과거 교수 시절에 썼던 트윗이 그대로 반면교사가 돼서 자기에게 적용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막 정말 인터넷에서 사전처럼 투자됐는데요. 그런 점을 좀 되새겨 보신다면 이제는 조금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이었고요. 앞서서 윤 전 총장의 SNS 담당 선임 문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은 내용이다라는 점도 당부사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배소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동훈 검사장, 유시민의 5억 원 손배소, 1년 반에 걸쳐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장기간 속은 국민들도 피해자다. 재발 방지 위해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 공적 권한을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 혼자 창작한 건지 이 가짜뉴스를. 누군가가 거짓 정보를 제공한 건지 등을 밝혀야 한다. 라고 한동훈 검사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이번엔 한동훈의 반격이겠죠? 1년 반 정도 이제 유시민 이사장에게 공격을 당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거꾸로 유시민 이사장에게 5억 원 손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유포했다는 가짜뉴스가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노무현 재단의 주 거래은행, 거래은행 한 개예요. 뭐 어느 은행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들여다보셨다면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회원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후원 회원이. 그게 알고 보니까 검찰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야. 아주 동의해요.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네. 몰래 계좌나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렇게 소심해가지고 되겠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본인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재차, 3차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사실처럼 한동훈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봤다. 그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정치적인 일정을 앞두고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랬나 보다. 검찰 나쁘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그 이후에 사과하고 끝이었는데 끝이 아니었군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검찰이 금융기관이 아니잖아요. 예컨대 이제 내가 금융기관이다 그러면 유시민 그 이사장의 계좌를 내가 볼 수 있겠죠. 금융기관 직원이면. 하지만 검찰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의 계좌를 보려면 금융기관까지 가야 돼요. 가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걸 요청을 하려면 당연히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실명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예컨대 검찰이 제 계좌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늦어도 1년 내에 저한테 통보서가 와야 돼요. 검찰이 내 계좌를 보여달라고 해서 내가 당신 계좌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참고하라. 그게 이제 통보서가 저한테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런 행동 한 적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한테 만약에 당신 말이 정말이라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왔다고 하는 그 통보서 내라. 집요하게 요청을 갖다가 한 거죠.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시민 이사장이 내가 그 거짓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뭐 옛날에 이제 검사장 잘 나가고 그랬으면 모르겠다 그러면서
끝났을 수도 있었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약이 올랐는지 어쨌든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라. 근데 이제 5억 원은 좀 제가 봤을 때 과한 금액인 것 같은데 그런데 대법원에 명예훼손 관련해가지고 손해배상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더군다나 이제 사이버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승소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관건은 과연 법원이 얼마만큼이나 저 손해배상 금액을 위자료를 인정해 줄 것인지 그게 또 다른 그렇군요. 사건들에 있어서의 기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이제 금액과 금액도 금액이지만 한동훈 유시민 이 두 분한테 뭐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금액이 중요하겠습니까? 자, 이재명기자 흥미로운 게 한동훈 검사는 이렇게 하겠어요. 이 가짜 뉴스를 혼자서 창작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거짓 정보를 제공했는지 이 말은 누구랑 같이 이 가짜 뉴스 혹은 이 마타도어 이 악성 프레임을 만든 건지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혼자 그냥 착각한 건지 밝혀야 한다는 대목이었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금 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과를 하면서 나 스스로도 내가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어떤 잘못된 관습에 빠져 있었다. 나 혼자 마치 잘못 착각을 했다. 라는 식으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의 이 문제 제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라 보고요. 이것은 한동훈 검사장의 뭐 소송이 있든 없든 간에 전 유시민 이사장이 사회에 책임 있는 인사로서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조금 얘기한 것처럼 통보서가 1년 동안 안 왔죠. 그래서 결국은 올해 1월 달에 사과를 합니다. 사과 내용은 굉장히 전 진정성 있었다고 봅니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대감에 사로잡혀서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자, 그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려면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과연 유시민 이사장이 누구로부터 잘못 알고 얘기를 한 건지 다시 얘기해서 자신도 속은 건지 아니면 자신이 세상을 속인 건지를 분명히 밝혀야만 그 사과의 진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랬을 때 결국은 정말로 논리적 확증편에 빠져서 오류를 범한 건지 아니면 악의적인 거짓말을 1년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두 개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악의적 거짓말과 본인도 누군가 잘못 듣고 속았다면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밝히는 게 저는 공인으로서 도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그리고 10대 축구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 여야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권 쪽 소식부터 짚어보죠.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왜 그래? 김진애 후보님과의 단일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단일화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에 박영선 후보와 저 김진애 후보가 펼칠 토론과 그리고 평가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명장면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자, 이 두 후보가 이제 토론과 또 단일화 일정 등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그런가 하면 김진애 후보의 비서가 음주운전 바꿔치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6일 밤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데 김진애 후보 수행비서 A씨가 탄 SUV 차량 음주 단속 현장 30m 전에 정차를 했다. 운전석의 여성 B씨 음주 측정 요구에 조수석에 앉은 A씨가 경찰관을 밀치는 등 거센 항의가 있었다. 측정 결과 운전석에 앉은 여성 B씨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는데 이 A씨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해당 차량의 동선을 역추적해서 주변 CCTV 등을 확인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처음에 이 A씨였습니다. 자, 김진애 후보 측의 수행비서였죠. 단속 직전 조수석의 여성과 자리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의혹 경찰이 제기했고 후보 측에서는 A씨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자,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하여튼 김진애 의원한테는 굉장히 악재일 것이고, 예.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보면은 본인이 결국 운전을 하고 오다가 음주운전이 있는 걸 알고 음주운전하는 30m 전에서
옆에 있는 조수석에 있는 분하고 바꾼데 사실 문제는 그 조수석에 있는 여성분도 같이 술이 만취되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본인이 같이 술을 먹었을 것 같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음주 단속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제지를 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 것이고, 그래가지고 하도 막 난리를 치니까 이상하게 여겨서 CCTV를 역으로 돌려보니까 처음에 어디서 차를 타고 왔는지 하는 것까지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행 비서라고 하면 사실은 의원을 지금 의원 면직이 됐습니다만은 김진애 의원이 어쨌든 근접해서 바로 운전을 하거나 직접 따라다니는 비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높은 직급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때가 한편으로 보면 의원은 되게 바쁘고 본인은 좀 시간이 나니까 이제 그런 일인데 절대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음주운전을 했으면 본인 스스로가 자백을 해야지 억지로 바꾸치기를 해서 또 안 되니까 저렇게 당하는 것은 너무 더 악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한 1, 2년, 최근 1, 2년 사이에 음주운전 때문에 어린 아이가 목숨을 잃고 해서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지금 국회 저는 보좌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더군다나 발각이 될 것을 염려해서 저걸 속이려고 했다는 거 저는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보고요. 아울러서 LH 사건하고 또 좀 연관이 되는데 다른 정권 때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에서 생기는 불로 이득에 대해서는 용납지 않겠다고 하는 정권 하에서 공기업 직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자기 실명으로 투기를 하는지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공직기강의 해이에 대해서 한번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이 사건에서도 역시 그걸 좀 느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기자, 박영선, 김진애 후보가 이제 단일화 일정에 합의를 했는데 당초 토론을 몇 번 하자 뭐 이런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김진애 의원 측에. 그렇죠. 그것도 디테일한 요구들이 어느 정도 이 두 후보 간에 좀 합의가 된 모양이에요. 김진애 의원은 토론 3번을 문제 조건을 걸었었는데 2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11일, 15일 이렇게 두 차례 TV 토론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TV 토론에 그다음에 유튜브 토론을 한 다음에 17일, 그러니까 3월 18일이 바로 이제 후보 등록 첫날인데 17일까지 단일화를 결정하자. 그런데 단일화를 결정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단순히 여론조사가 아니라 서울 시민 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양당의 권리당원을 상대로 조사를 한다. 50%씩 반영한다. 시민 6만 명 조사 결과 50%, 양당의 권리당원 조사 결과 50%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 그러는데 양당 권리당원의 숫자를 맞추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훨씬 더 권리당원이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전체적인 룰 자체를 김진애 의원도 상당히 양보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김진애 의원은 어쨌든 본인이 토론회를 여러 번 하자 이걸 2번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토론회를 하면 본인이 더 경쟁력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17일 전에 그러니까 후보 등록에 앞서서 일단 여권은 단일 후보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야권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오, 오안 이 두 후보 측 간의 실무단이 첫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대 축구 얘기가 좀 민감한 신경전 얘기가 나왔다고요. 들어보시죠. 사진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뤄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 오늘 이태기 의원님 발언 너무 세더라. 오늘 세게 해드려야 오늘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세요. 그래도 앞으로는 침대 축구라는 영화는 듣지 마시고 우리 토탈 쌀 거야. 침대 축구는 자, 이 두 후보가 이제 단일화 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박영선 후보 측에서 민주당에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내곡동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 1월에서 2009년 6월까지 인근 땅의 토지 거래가는 평균 100만 원 내외입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오세훈 일가는 소유 땅을 전년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비싸게 SH공사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 측에서 제기한 주장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본인의 내곡동 땅이 개발로 지정되면서 오세훈 시장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당 토지는 1970년대에 상속받은 땅이다. 서울시장 되기 전 참여정부 때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이 됐다. 민주당은 10년 전 한명숙 후보가 문제 제기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를 다시 꺼낼 정도로 자신이 없느냐. 법적 조치를 국민의힘에서는 예고를 한 사안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확실히 10년 전에도 문제가 됐던 사안 맞습니까? 그때도 뭐 크게 문제가 됐으면 오세훈 시장이 되기 어려웠겠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제 10년 전 이야기니까 이거는 공소시효도 완성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굳이 저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땅은 땅으로 덮는다 이런 취지인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땅은 땅으로 덮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투기 문제가 딱 나오니까 야당 후보도 투기한 거 아니냐 그다음 또 금액도 좀 많이 컸던 것 같고 하지만 오히려 그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좀 가라앉혀야 될 이슈를 자꾸 이렇게 또 그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지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실제로 뭐 해명한 대로 이것이 뭐 1970년대, 80년대 상속받은 그런 땅이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과한 거죠, 공격이. 다만 이제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은 이제 그 구체적인 건 잘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메시지를 날리면 오세훈도 땅 투기한 적이 있다더라 이렇게만 전달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상호 간의 흑색선전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어서 정치 문화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했고 1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제가 한명숙 선거에 제가 홍보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네.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는 정도였다라는 측면이고 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간절하니까 천준호 말하자면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아까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실무팀 간에 야, 침대 축구하지 마. 침대 축구라고 말하지 마.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침대 축구라고 하면 이기는 팀이 거의 공을 뒤에서만 굴리는 그래서 공을 앞으로 나가지 않게 만드는 걸 시간 끄는 걸 침대 축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안철수 후보 그리고 오세훈 후보 간의 룰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지금까지 많은 언론에서 문구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과연 어떤 문구를 여론조사를 하느냐, 뭐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근데 사실 그거보다 지금 가장 큰 쟁점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지지율을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최근에 나타난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지지율이 많이 좀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양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국민의힘은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은 거꾸로 반대로 점점 가면 갈수록 만약에 국민의힘 쪽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좋을 때 지금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당의 주장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은 빨리 하자, 국민의힘은 천천히 하자 이런 이제 굉장히 시기적인 여론조사에 시기를 두고 갈등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침대 축구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제 토탈 사크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 시기 문제도 저는 여권이 3월 18일 후보 등록 전에 단일을 하기로 합의한 만큼 저는 야권도 유권자들의 어떤 리스크를 최대한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3월 18일 전에 단일화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여야의 소식 저희가 정확하게 시간 안배까지 해서 균등하게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아플 시간입니다.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연수구청장, 두 번째는 중국 귀화를 선택한 임효준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연수구청장이
모임 쪼개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식당 주인이 150만 원 벌금을 내게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고남석 연수구청장 지난해 12월 구청 직원 13명과 테이블 쪼개기 점심을 했는데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13명과 테이블 쪼개기 점심을 했다. 이거 편법이죠. 안 되죠. 방역수칙 위반이죠. 인천시에서는 연수구청장과 일행 13명은 각각 10만 원씩 과태료, 해당 식당 업주는 150만 원 과태료 내게 한다라는 방침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아니 김연아 의원님, 식당 사장님은 이게 뭔 죄예요? 이거 식당 사장님이 연수구 직원들이 지금 쪼개기를 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탁 눈 감아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오셔서 했으니까 음식 제공한 건데, 식당 사장님은 150만 원, 연수구청장 포함한 공무원들은 10만 원씩.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식당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하루에 150만 원 버시는지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 직원들이면 좀 아시는 직원일 텐데 평상시에 좀 낯익어서 왔는데 우리 각각 따로 앉을 테니까 밥 먹게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거절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서 요즘 재밌는 지역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가면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왜 굳이 식당에만 방역 수칙을 지켜도 저렇게 엄격하게 저런 것을 하는지, 특히 식당에 가신 분들은 10만 원 그래봐야 제가 봤을 때는 업주들이 내는 벌금 과태료에 비해서 그렇게 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구청장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본인 때문에 식당 주인이 150만 원을 물게 생겼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본인이 대신 변상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봤더니 12월 31일이었어요. 예. 마지막 날이고 점심이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구청장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13명이 모두 다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다 밥 먹으면 이게 공적 자리지 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중수보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식당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누가 무섭겠습니까? 대통령보다도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더 나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인데, 그 밑에 이제 공무원들 13명 우르르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거 방역수칙 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제가 식당 주인이라도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다 책임져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그거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직자로서의 할 처신은 아니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윤호 씨가 10시를 넘겨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습니다. 윤호 자정까지 식당에 머물다 지난달 말 강남구 한 식당에서 자정깨까지 모임. 영업시간은 10시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시간 지키지 못해 내 자신이 부끄럽고 너무나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라고 사과의 SNS 글을 올렸는데, 이재문 기자, 윤호 씨가 이렇게 열정도 넘치고 바른 생활 사나이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나이브하게. 글쎄요, 워낙 유명한 공인이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조심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10시까지가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인데 12시까지 있으면서 시간을 몰랐다는 것도 사실 좀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마 잘 아는 가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잘 아는 가게였기 때문에 좀 방심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윤호 씨가 굉장히 스캔들 없이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연예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강하게 이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고 화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공인의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사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오후 10시까지 영업이라는 걸 두고도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김연아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식당을 한대고, 지금 다른 데 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특히나 이제 대형 마트 이런 데 가면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역시 또 오후 10시라는 영업 제한 시간을 두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그런 논란 속에서 힘든 업주를 위해서라도 좀 공인들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다른 일정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요. 제 지인과 이준석 최고가 이제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잠깐 인사만 드리고 가겠다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했는데 잠깐 있는 과정에서 저도 몇 명인지 확인 안 하고 간 측면이 있어서 죄송하게 송구한 상황이 생겼고요. 어찌되었고 잠시나마 이 방역 규칙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과태료 나면 몇일 겁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장경태 의원 등이 4명 이상이 저 자리에 있었던 거군요. 네. 우선 이준석 최고가 잘못이 커요. 예. 왜냐면 그 자리를 간 장경태 의원이 잘못했습니다만은 4명이 있으면 전화만 하고 부르지를 말아야죠. 이준석 전 최고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우연히 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같이 방송하고 사귀는 아는 처지라서 잠깐만 인사만 하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인사만 하고 갔어도 되는 건데 사람이 멀리서 가다가 왔는데 인사만 하게 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게 저녁 자리라고 하는 것이 술을 먹게 되면 윤호 군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성을 마비하게 돼요. 평상시 같으면 4명이니까 보고 싶지만 안 된다 5명이라서 그렇게 하고 보고 싶지만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사실은 그 장경태 의원도 모르고 왔다는 하지만 사실은 부적절한 모임에 온 것이고 두 사람 다 공연에서 얼마나 이런 일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판단 착오 때문에 개인의 이미지나 피해가 큽니까?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특히 공인들은 이런 어떤 그 사소한 일조차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 5명 모임이 그 사람이 오면 5명이 되는 모임은 안 가졌어야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김영주 의원 점심할 때 이재명 기자 빼고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4명까지. 그건 저희들이 딱 지켰죠. 예. 두 번째 악플입니다. 중국기와 임효준 한국 동의 없이 올림픽 못 뛴다. 자,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금 임효준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한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밑에 보는 것처럼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헌장에 보면 기존 국적의 출전 선수는 그러니까 기존 국적의 출전 대회에 나가면 3년이 지나야만 다른 나라로 옮겨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IOC 헌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효준 선수가 최근에 나갔던 게 2019년 3월에 국제대회를 나왔었고, 그러니까 태극마크를 달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3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대한체육연맹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거기 대한체육협회에서 허락을 해야만 귀화해서 다시 중국 국적을 가지고 베이징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조선에서 사건도 봤지만 이제 임효준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자체가 2019년도에 한 동료 선수에게 강제 추행을 했다 이런 혐의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곤욕을 치렀죠. 그래서 1심에서는 30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대법원을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 이것 때문에 계속 징계를 받게 되고 그래서 출전을 못하게 될까봐 지금 중국으로 귀화를 해서 뛰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이 규정이 이 헌장에 따라서는 불가능한데 과연 대한체육회가 허락을 할 것이냐. 근데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도 국민 정서를 생각하면 허락이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 판결도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겠으나 그것과 무관하게 귀화를 했지만 게임에 뛸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좀 이 뉴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로 2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일부 일탈이라는 변창흠이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라방에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과 이재명 기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 라방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